지금 이제 근대 산업혁명 이래로 그 인류의 역사는 세계화 그리고 교류의 확대, 자유무역 요 몇 가지 키워드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다 그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한 시기는 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국경의 폐쇄까지 일부는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출입국을 막는 것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전 세계 차원에서 교류가 막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거는 당분간 그 백신이나 치료제 이슈가 정리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변화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제 직접적인 이동과 접촉을 통해서 뭐를 하던 시대는 조금 이제 벗어난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전화기가 없으니까 의사를 전달하려면 파발말을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말 타고 막 연락 달려가지고 어미형이요 그러면서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미형이 전신 전화가 도입되고 나서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통신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상 세계까지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접촉하는 플랫폼도 현실에서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뭐 그것도 지금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하던 시대는 이미 이제 벗어난 게 돼버린 거죠. 이건 기술 발전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발전의 영향,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지금 모아지면서 이제 이 변화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순하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 현대화하면서 가졌던 그 소위 세계화 추세라는 그런 추세가 지금은 양상이 이제 바뀌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이전을 했잖아요. 소위 자급자족이라는 것이 세계화를 통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국제적 분업체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세계화의 정점에서 형성된 글로벌 밸류체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경우에도 그게 예를 들면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 뭐 신속한 조달, 시장의 접근성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해외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화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굳이 또 해외로 이전할 이유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는 게 단순하게 인건비를 싸게 해준다고 들어오는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 밸류체인도 무너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의 양상이라는 게 바뀐 상황 속에서 리쇼어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런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그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변화된 조건 속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디지털 뉴딜은 더 일찍 진행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늦었지만 디지털 뉴딜의 방향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시그니처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댐이라든지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디지털 SOC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제반의 내용들이 국가 차원에서 사실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를 정리한 것이라서 저는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업 목록만 제시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제도의 개선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규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겠지만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정리해서 해결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K-뉴딜 미래전환위원회의 그 입법지원단을 제가 맡은 건데 저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할 것이고 저는 제도적 과제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 그 위원회에 입법지원단장을 맡게 된 겁니다. 예,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뀌어왔어요. 과거에는 사실은 의사와 주술사와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전문 직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료진이라는 게 일부 이제 예를 들면 어의는 뭐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겠지만 저기 시골에 있는 그 백성들한테는 무슨 그냥 민간요법을 활용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서 점점 더 체계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진료 행위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바뀌어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그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보자. 그걸 하기 위한 그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돼 있고.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넘겨온 과제가 뭐냐면 게임, 뭐 영화 등 콘텐츠 관련된 것들, 고등교육 혁신하고 에듀테크. 제가 이제 21대에서 이제 과방위를 새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20대 국회에서 넘어온 거, 20대 새로 해야 될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교집합이 만들어지죠.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에듀테크, 이제 콘텐츠, 내지 뭐 문화기술, C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디지털 혁신을 각 분야별로 좀 추동하는 데 좀 기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아까 리걸테크도 얘기하셨잖아요. 리걸테크, 에듀테크, 각종 분야에 이제 그 테크가 다 붙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테크가 먼저 와요. 테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분야의 그 소위 테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일종의 그걸 통해서 디지털 혁신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보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콘텐츠가 갖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또 종합적인 콘텐츠 역량이 또 제일 뛰어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이 거대하게 변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가 뭐 진작부터 등장했고 나중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뭐 OTT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그 국내에서의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토양이 됐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됐던 것인데 자칫하면 이 토양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플랫폼 변화에도 이 토양을 살려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고민이고 숙제입니다.